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보석에 담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 권에 담은 보석 세상을 유혹하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보석하면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요. 보석은 한때 신앙의 상징이었고요. 왕에게는 절대 권력을 표시하는 왕관의 맨 꼭대기에 자리 잡기도 했죠. 하지만 보석 뒤에 감추어진 어두운 역사도 동시에 함께 존재하면서요. 그 화려한 스톤 뒤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뒤따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석을 가만히 들여다보자면요. 왜 인류가 보석에 그토록 열광했는지, 보석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거기에는 단순한 보석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요. 사람들의 심리와 철학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석으로 풀어가는 역사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보석은 계급관계가 뚜렷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왕실의 성명서나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을 대신할 인장으로 고위층 인사들은요, 그들을 대표하는 상징을 금속에 조각한 후 젖은 점토나 뜨거운 왁스에 눌러 찍는 방식으로 시그닛 반지를 인장 대신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그닛 반지는요, 당시 권력의 상징일 뿐 아니라 상업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력과 권위를 물려줄 때 이러한 시그닛 반지를 유산으로 남기기도 했다고 하죠.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 중세시대의 모든 귀족층에서는요, 중요한 문서의 사인과 봉인을 위한 목적으로 시그닛 반지를 착용했다고 하네요. 영국의 에드워드 2세가 통치한 14세기에는 모든 공식 문서에 왕의 시그닛 반지로 봉인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왕은 자신의 시그닛 반지를 복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요,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창백한 매브리코에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왕관, 넓은 러프kit과 엄청난 양의 진주로 장식한 여왕하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억나는 여왕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바로 영국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1세였죠. 절대 왕정 시기에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다진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국왕이기도 했던 엘리자베스 1세는요. 여왕에 오른 지 10년 후부터 그녀의 드레스에 화려한 자수나 보석을 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화려하게 치장한 의상과 액세서리로 깊은 인상을 대중에게 남기고자 했다고 하죠. 최고의 권위에 있었던 여왕은요, 그 누구보다 한층 고급스럽고 화려한 의복으로 갖춰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호화스러운 드레스가 당시 영국 귀족층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대한 통치자로 보이는데 의상, 보석, 가발과 화장을 영리하게 활용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온갖 화려한 보석을 제치고 진주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처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왕의 이미지와 동경심을 자극하는 권력 수단으로 진주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하죠. 르네상스 후기에서 바로코를 거쳐 로코코 초기까지 진주의 수요는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17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한 브릴리앙 커링이 발명되면서 진주는 다이아몬드에 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양쪽 귀에서 하늘하늘 흔들리는 샹들리에의 귀고리는요, 프랑스에서 지랑놀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장식 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조명기구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죠. 보석에서 지랑놀은 원형이나 타원형, 그리고 물방울 모양의 보석 3개가 피라미드층을 이루며 주렁주렁 달리는 형태를 일컬었는데요. 무엇보다 귀고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죠. 쥐랑돌 귀고리는 로마 시대에 처음 나타났으나 17세기 프랑스를 거쳐 18세기 중반 로코코 스타일이 정점을 찍을 때 프랑스와 영국에서 전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쥐랑돌 귀걸이가 유행한 18세기는 영국 조지 왕의 이름을 딴 조주연 시대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타일의 귀걸이가 유행한 배경에는 로코코 양식의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영향도 컸다고 합니다. 바닥에 길게 끌리는 폭넓은 드레스와 높게 솟은 헤어스타일의 균형을 잡아줄 장신구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레이스 소재로 된 화려한 드레스에 맞는 호사스럽고도 부피가 큰 귀걸이가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토록 대중에게 사랑을 받던 주랑돌 귀걸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귀걸이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를 보면 늘어난 귓볼을 볼 수 있는데요. 그녀의 할머니 샤롯 여왕이 물려준 18세기의 주랑돌 귀걸이를 즐겨 착용한 결과라고 하죠. 이러한 화려한 의복과 보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로코코 양식에 대한 반감과 프랑스 나폴레옹의 공화 정치를 귀감으로 삼은 신고전주의가 지배 사상으로 퍼지게 되면서요. 호사스러운 보석은 구왕정을 상징하는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졌고요. 화려한 지랑돌 귀걸이는 좀 더 수수한 드롭형 귀걸이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잘록하게 강조된 풍성한 드레스는 얇은 목선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스타일로 바뀌어 귀족적인 이미지에서 계급상이 없는 단순한 의상으로 대세를 이루게 되죠. 신고전주의의 등장으로 지랑돌 귀걸이는요, 결국 19세기 초반에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보석에 얽힌 역사의 이야기는 이쯤 여러분들께 드리기로 하고요. 끝으로 여자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다이아몬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지구 깊은 곳에서 태어나 지표까지 나오는데 수십억 년이라는 여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그 가치가 돋보이는 것이라고 하네요. 고온고압이라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탄소가 변한 물질이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 1캐럿을 얻기 위해 약 250톤의 광석을 캐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 연마 작업을 거치고 나면 원석의 50% 이상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공된 다이아몬드는 중량, 투명도, 색, 커링별로 등급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네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광채는 계속해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단단한 성질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언약의 증표로 사랑받게 된 이유는요, 고유의 단단한 성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광물의 단단함을 측정하는 수치에서 다이아몬드는 10이라는 최고의 수치에 이른다고 하네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외에 어떤 광물로도 긁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아픔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언약의 뜻으로 쓰인 것은 1477년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대공이 프랑스 버건디 지방의 메리라는 공주에게 청혼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비록 정치적인 관계의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요. 다이아몬드로 약속한 사랑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고 하죠. 또한 다이아몬드가 대중화된 것은요, 19세기 남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광산이 발견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본격적인 다이아몬드의 소비의 시작은 1947년 드비어스가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마케팅 캠페인을 하면서부터 여성들에게 다이아몬드를 통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보석 세상을 유혹하다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보석으로 역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니 보석 역시도 오랜 세월을 거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책의 구석구석에 보석에 얽힌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았고요. 보석이 늘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다는 내용을 알고 보니 보석의 아름다움을 넘어 인류에게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스톤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